욕심에 눈이 뒤집힌 형님. 서자 동생에게 푼돈 한 푼 주지 않고 빈손으로 내쫓아 버리는데 졸지에 엄동설한 거지가 된 길동.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다 죽어가는 노인을 살려내고 그 노인이 보답이라며 쥐어준 것은 물에도 못 드는 썩은 똥배 한 척이라. 그런데 그 밤 배 밑바닥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귀신 소리인지 금덩이 굴러가는 소리인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는 가운데 과연 이 썩은 널빤지 아래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그 기막힌 사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이 이야기처럼 따뜻하고 기적 같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달빛조차 집어삼킨 그 밤, 진흙탕 위로 처박히는 한 사내의 몰골은 그야말로 비에 젖은 똥개만도 못했습니다. 단말마 같은 비명과 함께 진창에 얼굴을 박은 사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길동이었습니다. 입안으로 비릿한 흙탕물이 밀려들어왔지만 뱉어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에 한쪽 다리는 몽둥이 찜질을 당해 이미 재구시를 못하고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길동의 머리 위로 비단신을 신은 발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길동의 이복형 박대감 댁의 장남인 박인석이었습니다. 인석은 코를 쥐며 벌레를 보듯 길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천한 기생년의 피를 받은 놈이라 그런지 맞는 맷집 하나는 질기구나.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느냐? 인석은 길동의 흙투성이 얼굴을 향해 침을 되뱉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내 놈 몫을 챙겨주라 하셨으나 천한 놈에게 줄 재산 따위는 엽전 한 입도 없다. 내 놈 꼴을 보니 쥐새끼 한 마리도 친구하자고 안 덤비겠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그나마 붙어있는 숨통마저 끊어놓을 테니 썩 꺼져라.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길동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닫힌 대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따스한 불빛과 웃음소리.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함께 슬퍼했던 집이었건만 아버지가 눈을 감자마자 길동은 쓰다 버린 빗자루처럼 내쳐지고 만 것입니다. 길동은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비에 젖어 무거워진 삼배옷 한 벌과 품속에 고이 간직한 아버지의 낡은 솜누비 저고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저고리는 생전에 아버지가 몰래 길동을 불러 쥐어주셨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서러워하지 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며 미안해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해 길동은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빗물인 척 훔쳐내며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지 모릅니다. 며칠을 굶은 배가 등가죽에 들러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눈앞이 핑 돌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길동은 결국 강가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길동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짐승처럼 엎드려 강물에 입을 박았습니다. 비릿한 흙냄새와 섞인 차가운 강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길동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르며 흐느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처럼 물을 핥아 먹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여 길동은 모래를 움켜쥐고 오열했습니다.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쫓겨난 개 한 마리가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친 빗줄기 사이로 희미한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춥다는 말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길동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은 강가에 덩그러니 노인 다 썩은 나룻배 옆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번개가 번쩍하고 치는 순간 길동은 보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거적대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빗속에 쓰러져 떨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노인의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동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길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 코가 석차였습니다. 나도 추워 죽겠는데, 나도 굶어 죽겠는데 누굴 돕는단 말입니까?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 그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왜 세상 사람을 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길동은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마지막 당부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를 천하다 손가락질해도 너는 너를 귀하게 여기라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너는 양반보다 더 귀한 사람이라던 말씀 말입니다. 길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길동은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에 꼭 안고 있던 아버지의 솜누비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자신의 체온이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있는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려보시오. 길동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은 저고리를 펼쳐 노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노인의 차가운 몸으로 옮겨갔습니다. 대신 뼈를 깎는 듯한 한기가 길동의 얇은 삼배옷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추위였습니다. 길동은 노인을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을 나누며 웅크렸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옷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지만 사람을 귀히 여기라 하셨으니 잘한 것이라 스스로 위로하며 길동은 빗속에서 노인애라는 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가운 햇살이 길동의 눈꺼풀을 두드렸습니다. 새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고 비에 젖은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길동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할 틈도 없이 품에 안고 있던 노인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노인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와 있었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길동의 저고리를 꼭 쥐고 말입니다. 살았구나, 살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때 노인이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깊고 맑은 눈동자가 길동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나를 살렸는가? 노인의 목소리는 겉보기와 달리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길동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가다 쓰러져 계시기에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노인은 몸에 덮인 솜누비 저고리를 어루만지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귀한 옷을 내게 덮어주었구만. 자네도 추웠을 터인데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바보 같은 놈일세. 예, 제가 좀 미련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쫓겨났지요. 길동이 씁쓸하게 웃자 노인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길동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이제 속세에 미련이 없어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가려던 참이었네. 가진 것이라곤 이 낡은 배 한 척뿐인데 내 목숨값을 치르기엔 턱없이 부족하나 자네에게 주고 싶네. 아니, 어르신.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당치 않습니다. 길동이 손사래를 쳤지만 노인은 억지로 길동의 손에 문서를 쥐어주었습니다. 밖에나. 비록 겉모습은 볼품없어도 자네처럼 속이 깊은 배일세. 자네가 이 배의 주인이 되어주게.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마치 신선처럼 호련히 갈대밭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길동은 멍하니 서서 노인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가 손에 쥐어진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룻배 소유권이라 적힌 빛바랜 종이었습니다. 길동은 문서에 적힌 위치를 찾아 나루터 끝자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배 한 척이 생겼으니 뱃사공 노릇이라도 해서 밥은 벌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헌데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길동의 눈앞에 나타난 배는 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거대한 쓰레기 더미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반쯤은 강물에 잠겨 있고 돛대는 부러져 덜렁거렸습니다. 갑판은 이끼가 잔뜩 끼어 미끄러웠고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쥐새끼들이나 드나들 법한 흉물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귀신 배라고 도망가는 바로 그 패선이었습니다. 노인이 주고 간 이 배나 빈손으로 쫓겨난 길동의 처지나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길동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주인이나 배나 꼴이 똑같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 나 같은 놈 받아줄 곳이 이 썩은 배 말고 또 어디 있겠느냐. 길동은 주르륵 미끄러지듯 젖은 갑판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길동은 부러진 난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너도 버려지고 나도 버려졌으니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꾸나. 강물이 출렁이며 배를 때렸습니다. 배는 마치 길동의 인사에 대답이라도 하듯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썩어가는 나무 바닥 아래 조선 팔도를 뒤집어 놓을 엄청난 비밀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비참한 만남이 길동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항해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길동은 소리 나는 배를 움켜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무심하게도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길동이 노인에게서 물려받은 배, 아니 거대한 나무 쓰레기 더미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했습니다. 배는 오른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잠을 자려고 누우면 몸이 저절로 굴러가 벽에 처박히기 일쑤였습니다. 곰팡내 섞인 강바람은 구멍 숭숭 뚫린 벽흠으로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밤이면 강물 찰랑이는 소리가 마치 귀신이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길동은 아침마다 쑤시는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났습니다. 찌그러진 무쇠솥 하나 걸어두고 강물을 퍼다 끓여 마시는 것이 아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헌데 육체적 고단함보다 길동을 더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심심하면 나루터로 몰려와 귀신배의 거지가 산다며 돌을 던져댔습니다. 돌멩이가 썩은 갑판 위로 떨어질 때마다 길동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지나가는 뱃사공들이나 짐꾼들은 박대감댁 서자가 어쩌다 저 꼴이 되었냐며 혀를 찼습니다.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에 꽂혔지만 길동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썩은 갑판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비록 물에는 뜨지 못할 망정 자신이 머무는 집이니 사람 꼴은 갖추고 싶었던 탓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허기를 참다 못한 길동이 일감을 구해보려 장터 어귀를 서성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리를 저는 길동에게 일감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전들의 호통에 쫓겨나 나루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저만 치서 웬 소란이 일었습니다. 국밥집 주모가 앙칼진 목소리로 고함을 치며 빗자루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매질을 당하면서도 손에 쥔 누룽지 덩어리를 놓지 않는 아이.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떼국물이 줄줄 흘렀지만 눈빛만은 도끼 서린 짐승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소녀였습니다.
바로 단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장터를 떠돌며 허드레시를 하던 고아였습니다. 단이는 바닥을 기며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지만 주모는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길동의 가슴 한 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며칠 전 형님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길동은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만하시오. 어린 처자가 배가 고파 그런 것 아니오. 길동이 앞을 막아서자 주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똥배 사는 거지가 동냥밥 먹는 주제에 누굴 가르치려 드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길동은 밥값을 대신 치르겠다며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며칠을 굶어가며 아끼고 아꼈던 엽전 한 잎을 꺼냈습니다. 비록 한 잎이라 하나 지금 길동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주모는 엽전을 낚아채듯 가져가며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바닥에 널브러진 단이와 길동만 남았습니다. 단이는 멍든 뺨을 감싸 쥔 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길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도와줬어요? 나 갚을 돈 없는데. 길동은 쓴웃음을 지으며 주머니를 뒤적여 먹다 남은 말라비틀어진 보리떡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돈 갚으란 소리 안 한다. 이거라도 먹거라. 단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낚아채듯 떡을 받아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는지 기침을 하면서도 씹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길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길동은 천천히 먹으라며 자신의 물통을 건네주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숨을 돌린 단이가 그제야 길동을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오라버니, 그 귀신배 주인이죠. 그래. 귀신은 안 살고 이 병신 같은 놈만 산다. 갈 데 없으면 나도 거기서 자도 돼요? 뜬금없는 말에 길동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그러냐고 물었지만 단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여기보단 나을 거라고, 비는 안 맞을 거 아니냐며 청소도 잘하고 밥도 조금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단이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살려달라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길동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 쥐새끼가 친구하자고 덤비는 곳이지만 정 갈 데가 없다면 오거라.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두 사람, 썩어가는 배 한 척. 모든 것이 부족하고 남루했지만 사람의 온기 하나만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이는 약속대로 억척스러웠습니다. 작은 몸으로 어찌나 야무진지 썩은 내가 진동하던 배 안을 쓸고 닦아 사람이 누울 만한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울어진 바닥에는 주워온 판자들을 덧대어 평평하게 만들었고 강가에서 쑥을 뜯어와 태워 눅눅한 냄새를 잡았습니다. 다니는 걸레질을 하다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이 배가 생각보다 튼튼하고 뼈대는 아주 단단한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길동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빠진 양반네들보다 이 배가 훨씬 낫다며 다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다니의 볼이 발그레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두 사람 사이에 핏줄보다 진한 연민의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난히 강바람이 거세게 불어 배가 심하게 요동치던 날이었습니다. 낡은 배는 비명을 지르듯 삐그덕거렸고 묶어둔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길동과 다니는 서로의 등을 맞대고 누워 추위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 밑바닥 깊은 곳에서 무언가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물이 배전에 부딪히는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굴러가는 듯한 혹은 누군가 밑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길동은 소스라치게 놀라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물귀신이 제사상 받으러 온 것이라며 떨었지만 단이는 이불을 걷어내고 바닥에 귀를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마다 소리는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단이의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오라버니, 이건 귀신 소리가 아니에요. 소리가 무거워요. 아주 무겁고 단단한 게 서로 부딪히는 소리 같아요. 돌멩이는 아니고 쇠붙이 같은 거요. 길동은 썩은 배에 쇠가 어디 있냐며 덜덜 떨었지만 단이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바닥의 틈새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썩어서 틈이 벌어진 널빤지 사이로 퀴퀴한 곰팡내와는 다른 비릿하고 차가운 냄새가 올라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상하다. 오라버니, 이 배 바닥이요. 우리가 밟고 있는 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밑에 공간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단이의 말에 길동이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노인은 분명 전 재산이라 했습니다. 허나 아무리 늙고 병들었다 한들 평생을 강해서 산 뱃사공이 겨우 이런 폐물을 전 재산이라 칭하며 건네주었을 리 만무했습니다. 도대체 노인은 무슨 연유로 길동에게 이 썩은 배를 넘겨준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비를 피하라는 호의였는지 아니면 남모를 곡절이 숨어 있는 것인지 도통 종잡을 수 없. 알 수 없는 의구심에 길동의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감인지 모를 묘한 감정이 심장 박동을 빠르게 재촉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배는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에 맞춰 바닥 밑의 그것들도 더욱 요란하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어 안달이 난 욕망의 두드림 같았습니다. 길동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단이가 가리키는 바닥의 틈새를 뚫어지라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고요한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쥐 울음소리에 길동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웅크리고 자던 단이도 부스스 몸을 일으켰습니다. 길동은 쥐 새끼들이 먹을 게 어디 있다고 난리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고는 베고 자던 목침을 들어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녀석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어둠 속에서 분주하게 발소리를 내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단이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단이가 아껴 먹으려고 머리맡에 고이 모셔두었던 낮에 얻어온 딱딱한 보리떡 반쪽을 쥐 한 마리가 낚아채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감히 사람 먹을 걸 훔쳐. 길동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제 밥 굶는 건 참아도 저 어린 것이 아끼는 떡을 뺏기는 꼴은 볼 수 없었습니다. 길동은 옥신거리는 다리를 잊은 채 벌떡 일어나 빗자루를 치켜들었습니다. 살찐 쥐 한 마리가 떡을 문 채 잽싸게 구석으로 내달렸습니다. 길동이 빗자루를 휘두르며 뒤를 쫓았습니다. 녀석은 어찌나 빠른지 썩은 나무 기둥 뒤로 요리조리 피하더니 배의 가장 깊숙한 구석, 바닥 널빤지가 썩어 문드러진 틈새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길동이 씩씩거리며 빗자루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단이는 울상을 지으며 쥐가 사라진 구멍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길동이 민망함에 머리를 긁적이 떼었습니다. 단이가 눈물을 훔치더니 쥐구멍 쪽으로 기어가 바닥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근데 이상해요. 쥐가 사라졌어요. 바닥 밑으로 들어갔는데 첨벙 소리가 안 나요. 길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배는 낡아서 바닥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보통 바닥 틈으로 뭐가 떨어지면 바로 강물로 빠지는 소리가 나야 정상이었는데 쥐가 들어간 곳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밑에 또 다른 바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길동은 낡은 촛불을 들고 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쥐가 들어갔던 널빤지는 습기를 먹어 시커멓게 썩어 있었습니다. 길동은 조심스레 손가락을 틈새에 넣어 보았습니다. 축축한 나무의 감촉 너머로 텅 빈 공간이 느껴졌습니다. 분명 물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길동은 옆에 있던 쇠꼬챙이를 가져와 썩은 널빤지 틈을 쑤셔 보았습니다. 사글대로 삭은 나무는 힘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길동이 힘을 주어 널빤지 하나를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시커먼 어둠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무언가 이질적인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물 위에 떠 있어야 할 배 바닥 아래 물이 아닌 또 다른 나무 바닥이 보였고 그 위에 쥐가 물고 간 보리떡과 함께 기름 종이로 칭칭 감은 묵직한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길동과 다니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은 떨리는 손을 뻗어 그 꾸러미를 집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겉을 감싼 기름종이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지만 촛불에 비춰보니 제법 꼼꼼하게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길동이 조심스레 기름종이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 겹, 두 겹, 종이를 벗겨내자 그 안에서 둔탁한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마지막 종이를 걷어내는 순간 길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니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시커멓게 녹이 스었지만 분명한 엽전 열량이었습니다. 당시 엽전 열량이면 쌀 여러 가마니를 살 수 있는 거액이었으니 두 사람에게는 하늘이 내린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길동은 믿기지 않는 듯 엽전을 깨물어 보기도 하고 볼에 비벼 보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유흥비일지도 모르나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두 사람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거금이었습니다. 돈이다, 다니야. 이거 돈이다. 길동은 엽전 꾸러미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넙죽철을 올렸습니다. 쥐를 잡으려다 소를 잡은 격이었습니다. 다니도 덩달아 엉엉 울며 길동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좁은 배 안을 적셨습니다. 길동은 다니에게 오늘은 흰 쌀밥에 고깃국을 배 터지게 먹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길동은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행여나 누가 볼세라 엽전 한 입만 꺼내 쥐고 나머지는 배 깊숙한 곳에 다시 숨겨두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길동은 쌀가게에서 쌀 한 대와 고기 한 큰을 주문했습니다. 쌀가게 주인이 똥배 사는 길동이가 무슨 돈이 있냐며 훔친 돈 아니냐고 의심하자 길동은 정당하게 번 돈이라며 엽전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주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엽전을 요리조리 살펴보다가 마지못해 쌀과 고기를 내주었습니다. 길동은 쌀자루를 어깨에 메고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나루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기울어진 폐선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찌그러진 무쇠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과 함께 윤기가 흐르는 쌀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듬성듬성 썰어 넣은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국도 끓고 있었습니다. 길동이 고봉밥을 퍼서 다니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다니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그저 밥그릇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에서 빛이 난다는 다니에게 길동은 숟가락에 고기 한 점을 얹어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오물오물 씹으며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는 다니를 보는 길동의 목구멍도 뜨거워졌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넘기던 길동은 문득 젓가락질을 멈추고 시선을 아래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깔고 앉은 이 바닥, 쥐가 들어갔던 그 구멍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엽전 열량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 바닥이 이중인 것 같다는 다니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노인은 분명 겉은 볼품 없어도 속이 깊은 배라고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배가 단순한 폐선이 아니라면, 그 썩은 널빤지 하나 밑에 열량이 있었다면 아직 뜯어보지 않은 저 넓은 바닥 아래에는 무엇이 들어있단 말입니까? 어젯밤 들었던 그 묵직한 소리는 쥐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길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비를 피하는 처마였던 이 배가 이제는 거대한 보물상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은 다니에게 이 배를 좀 더 닫고 조여보자고, 아무래도 이 녀석이 우리에게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밥을 국물에 말아 비우고 나니 뱃속이 든든해져 머리도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길동은 벽에 걸린 낡은 망치와 끈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인의 피가 잊고 있었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쥐구멍 하나가 길동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썩은 나무 껍질 속에 황금 같은 속살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강물은 여전히 출렁이며 배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길동에게는 마치 어서 자신을 열어달라고 보채는 배의 은밀한 속삭임처럼 들려왔습니다. 길동은 다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다시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낮에 발견했던 구멍 옆 또 다른 널빤지에 조심스레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나무의 진동.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숨죽이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희망일지 아니면 감당 못할 시련일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길동은 기꺼이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더니 쥐구멍에서 솟은 엽전이 불러온 파장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나루터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묘한 냄새가 사람들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강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길동의 배에서 피어오른 구수한 고기 굽는 냄새였습니다. 시정자 배들의 입방 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개미떼가 설탕 냄새를 맡듯 그 소문은 가장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바로 길동의 이복형 박인석이었습니다. 인석은 부친의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투전판을 기웃거리다 가산의 절반을 날려먹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려 눈이 붉어진 상태였습니다. 거렁뱅이 놈이 돈이 있다는 소문에 주막에서 낮술을 마시던 인석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분명 놈이 쫓겨나기 전에 집안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게 분명하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빈손으로 나간 놈이 하루아침에 고기를 씹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가시 삐뚤어진 줄도 모르고 그는 씩씩거리며 하인들을 대동해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길동과 다니는 배 안에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쥐구멍에서 찾은 엽전 중 고기를 사 먹고 남은 돈을 세어보며 이것으로 무엇을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미불도 사고 다니에 떨어진 신발 대신 꽃신도 사자며 길동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바닥을 뒤져보면 더 큰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길동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배 안에 날벼락 같은 고함이 떨어졌습니다.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썩은 널빤지로 만든 문짝이 박살나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길동과 다니는 소스라치게 놀라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선 것은 박인석과 험상궂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인석은 코를 쥐며 배 안을 둘러보더니 구석에 놓인 쌀자루와 기름기 흐르는 솥단지를 발견하고는 비웃었습니다.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서 돈을 훔쳐 호의호식하고 있었냐는 것이었습니다. 길동은 떨리는 다리를 억누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인일이시냐고 묻자 인석은 잃어버린 돈을 찾으러 왔다며 길동이 아버지를 홀려 빼돌린 돈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인석이 길동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길동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정당하게 번 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인석은 닥치라고 소리치며 숨겨둔 돈을 다 내놓지 않으면 배를 몽땅 불살라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인석의 횡포에 길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제 겨우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저 탐욕스러운 형은 기어이 동생의 숨통을 끊으러 온 것입니다. 길동은 쌀 사고 남은 이게 전부라며 품속에서 남은 엽전 꾸러미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석은 그까짓 엽전 몇 푼에는 성이 차지 않는 듯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겨우 이따위 푼돈으로 나를 능멸하냐며 더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인석이 하인들에게 눈짓하자 하인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배 안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이 찢어지고 그릇이 깨지고 아까운 쌀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단이가 울며 불며 쌀자루를 끌어안고 매달리자 하인 하나가 귀찮다는 듯 단이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단이의 비명에 길동의 이성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슨 짓이냐며 길동이 달려들었지만 건장한 하인들의 발길질에 힘없이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뱃바닥에 처박힌 길동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석은 난장판이 된 배 안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더 이상의 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는 단이에게 머물렀습니다. 떼국물이 흐르지만 제법 반반한 얼굴이었습니다. 인석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한다며 나루터 사용료 명목으로 단위를 팔아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저작거리 기방에 팔면 술값 정도는 나오겠다며 하인들에게 단위를 끌고 가라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단위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단위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어른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단위의 손톱이 썩은 나무 바닥을 긁으며 처절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길동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인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단위만은 안 된다며 차라리 자신을 취하고 애원했습니다. 인석이 길동의 손을 걷어찼지만 길동은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저 아이마저 잃으면 그는 정말로 세상에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든 구해오겠다며 절규하는 길동에게 인석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지금 당장 내놓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배 밖으로 끌려나가는 단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길동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눈빛. 며칠 전 빗속의 노인을 구할 때 느꼈던 그 감정보다 더 뜨겁고 강렬한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연민을 넘어선 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의 책임감이었습니다. 길동이 악을 쓰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석이 발로 차버렸던 바닥에 흩어진 엽전 꾸러미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흙먼지 속에 뒹구는 엽전들을 미친 듯이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인 은가락지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팔지 못했던 어머니의 가락지였습니다. 인석은 하인들을 멈춰 세우고 길동에게 다가왔습니다. 길동의 손바닥 위에 놓인 엽전과 은가락지를 본 인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숨겨둔 게 더 있었다며 은가락지를 집어들고는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엽전들도 하인들을 시켜 싹쓸이 담게 했습니다. 인석은 기방에 팔아넘기는 값보단 못하지만 형제간의 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봐주겠다며 단위를 놓아주라 했습니다.
하인들이 다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니는 굴러떨어지며 길동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인석은 배를 나가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엽전 하나를 다시 꺼내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엽전은 시중에서 흔히 도는 상평통구였지만 이상하게도 표면에 녹이 슬어 있고 흙냄새가 아닌 퀴퀴한 곰팡내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땅속이나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방금 주막에서 거스름 돈으로 받은 돈 때깔이 아니었습니다. 인석의 뱀 같은 눈초리가 다시금 배 안을 훑었습니다. 썩어가는 기둥, 구멍난 벽, 그리고 바닥. 분명 거지 새끼가 사는 폐선인데 놈이 내놓은 돈은 묵은 내가 났습니다. 그리고 놈의 눈빛. 단순히 돈을 뺏겨 억울한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눈빛. 도박꾼의 직감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배의 쥐새끼 밥그릇 말고 다른 게 있다는 직감이었습니다. 인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길동에게 배 청소 좀 깨끗이 하고 살라며 조만간 다시 들르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서늘한 칼날 같았습니다. 인석이 하인들을 이끌고 사라지자 배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평화와는 달랐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니가 길동의 옷자락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 반지까지 뺏겼다며 자책했습니다. 길동은 아픈 몸을 일으켜 다니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잃어버린 돈보다 뺏긴 어머니의 유품보다 지금 품 안에 살아있는 이 아이의 온기가 더 소중했습니다. 괜찮다며 돈이야 또 벌면 되고 반지는 나중에 다시 찾으면 된다고 다니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길동의 시선은 뜯겨 나간 문 밖, 인석이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형님의 그 마지막 눈빛.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을 길동은 읽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오늘은 엽전 몇 푼과 가락지로 막았지만 다음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쥐구멍에서 나온 그 작은 행운이 어쩌면 그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재앙의 씨앗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길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배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형님이 알아채기 전에 먼저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뒤집을 유일한 무기일지도 모르니까요. 길동은 다니에게 문단속을 단단히 하자고 오늘 밤은 잠들면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뻥 뚫린 문으로 휘몰아치고 배는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촛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이는 밤,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바닥 아래 잠든 비밀이 그들을 구원해 줄지 아니면 파멸로 이끌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허기를 느끼는 법입니다. 길동의 배에서 은가락지와 엽전 몇 푼을 빼앗아 돌아온 박인석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길동의 배에서 맡았던 그 퀴퀴한 곰팡내 섞인 엽전 냄새만이 맴돌았습니다. 분명 그 배에 뭔가 더 있다고, 아버지가 그 천한 놈에게 똥배를 주신 게 아니라 보물단지를 주신 게 분명하다고 인석은 확신했습니다. 인석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도박판에서 날린 가산을 단숨에 회복할 기회가 저 썩은 나룻배 밑바닥에 처박혀 있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당장 가서 배를 부수고 뒤져보고 싶었지만 명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천한 서자라 해도 엄연히 제 소유의 배에서 살고 있는데 형이 강제로 뺏는다면 남들의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놈을 쫓아내고 배를 통째로 삼킬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던 인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의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인석은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고을 사또 앞에서 그는 눈물을 쥐어짜며 통곡했습니다. 가문에 가보인 금동불상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범인이 바로 며칠 전 쫓겨난 서자 길동이라고 거짓 고발을 했습니다. 사또가 그 착한 길동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의아해하자 인석은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라며 놈이 앙심을 품고 가보를 훔쳐 폐선에 숨어든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놈의 배에서 훔친 돈으로 고기를 사 먹는 꼴을 똑똑히 보았다고 덧붙이며 인석은 매물로 준비한 묵직한 돈주머니를 사또의 소매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돈주머니의 무게를 느낀 사또의 표정이 순식간에 엄중하게 바뀌었습니다. 감히 양반가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당장 포조를 풀어 배를 뒤져보겠다고 사또가 말하자 인석은 만류했습니다. 놈이 워낙 교활하여 배 깊숙한 곳에 숨겼을 터이니 자신이 직접 가서 놈을 추궁하고 물건을 찾아오겠다고, 만약 놈이 끝까지 버틴다면 국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사또는 도둑놈을 다스리는데 자비란 없다며 허락했습니다. 관아의 허락까지 받아낸 인석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길동이가 도둑질을 했다더라, 금불상을 훔쳐 달아났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강을 건너 저 멀리 깊은 산속 암자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갇혀 지내는 길동과 단이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땅거미가 질 무렵 나루터의 하늘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강바람은 습기를 잔뜩 머금은 채 비릿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올 징조였습니다. 단이가 비가 올 것 같다며 부서진 문짝을 널빤지로 대충 막았고 길동은 묵묵히 밧줄을 단단히 맸습니다. 어제 형님이 다녀간 후로 마음이 불안하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 무리가 뱀처럼 일렁이며 다가왔습니다. 길동을 찾는 천둥 같은 고함. 인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하인 10수명이 강목과 도끼를 들고 배를 포위했습니다. 길동과 단이는 공포에 질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길동에게 인석은 내 놈이 훔쳐간 금동불상을 내놓으라며 윽박질렀습니다. 길동이 그런 건 본 적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인석은 끝까지 시치미를 뗀다며 배 바닥에 숨겨둔 거 다 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인석이 횃불을 들이대자 길동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인석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훔친 물건을 찾는 척하며 배를 완전히 박살낼 작정이었습니다. 인석은 사또께서도 내 놈의 죄를 물어 엄벌하라 하셨다며 마지막 자비를 베풀 테니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이 배를 비우라고 통보했습니다. 몸만 나가라고, 만약 그때까지 쥐새끼 한 마리라도 남아있다면 배를 통째로 불태워 수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길동이 이 배는 제가 정당하게 얻은 유일한 집이라고 울부짖었지만 인석은 도둑놈 소굴이 무슨 집이냐며 비웃고는 하인들과 함께 물러갔습니다. 멀어지는 횃불을 보며 길동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단이가 울먹이며 이제 어떡하냐고 물었지만 길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거지꼴이 되어 길바닥을 헤매야 합니다. 하지만 버티면 불에 타 죽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번쩍하더니 굉음과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길동의 처지를 비웃는 듯 빗줄기는 굵고 거세었습니다.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배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은 단이를 데리고 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부서진 문틈으로 빗물이 들이치고 낡은 배는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배가 좌우로 심하게 기울 때마다 길동과 단이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촛불 하나 켜기 힘든 암흑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헌데 폭풍우가 거세질수록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천둥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던 그 소리가 배가 크게 기울 때마다 더욱 선명하고 거대하게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거대한 굉음이 울리고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전에 쿵쿵 하던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돌덩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길동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등에 닿은 바닥 나무 판자를 통해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가 굴러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길동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귀를 대었습니다. 단이도 울음을 그치고 길동을 따라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쇳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금속이 서로 부딪히고 쓸리는 소리였습니다. 단이는 돈소리 같다며 저번에 쥐구멍에서 찾은 그 엽전 소리랑 똑같은데 아주 많다고,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단이의 말에 길동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엽전 열냥, 쥐구멍, 이중 바닥,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 설마 이 배의 바닥 전체가. 길동은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배는 보통 나룻배보다 훨씬 컸습니다. 바닥의 면적만 해도 10평은 좋게 넘었습니다. 만약 이 바닥 전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빈 공간이 전부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배가 기울 때마다 쏠리면서 배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동은 망치를 찾아 들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형님이 불태우기 전에 이 밑에 뭐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길동은 비틀거리며 배의 중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튼튼해 보이는 두꺼운 마루판을 향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썩은 나무 파편이 튀었습니다. 빗줄기가 들이치고 배가 흔들려 망치질이 빗나가 손을 찧었지만 길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보다 궁금증이, 절망보다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단이도 옆에서 쇠꼬챙이를 들고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 땀과 빗물에 젖은 채 바닥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두꺼운 널빤지 하나가 쪼개지며 들렸습니다. 길동은 떨리는 손으로 쪼개진 나무 틈을 벌렸습니다. 번개가 번쩍하고 세상을 비추는 순간 길동과 단이는 그 틈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곳에는 어둠뿐이었지만 번개 빛이 스치고 지나간 찰나의 순간 길동은 보았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수백, 아니 수천 개의 붉은 박들이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길동은 손을 넣어 박 하나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은 서로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묵직함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흔들어 보았습니다. 단순한 씨앗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찰랑거리는 그 소리, 그 안에는 분명 금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길동은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았습니다. 이 밑에 이런 게 꽉 차 있다니. 이 배는 빈 배가 아니었습니다. 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금고였던 것입니다. 그 노인은 길동에게 썩은 배를 준 것이 아니라 평생 먹고 살고도 남을 거대한 보물선, 아니 그 자체로 거대한 금고를 넘겨주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길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형님이 불화살을 들고 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채로 쫓겨나면 이 보물은 고스란히 불타거나 형님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버티면 우리도 같이 타 죽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안에서는 욕망과 공포가 길동을 옥죄어왔습니다. 단이가 어떡하냐며 해가 뜨면 형님이 올 텐데
이거 들고 도망가냐고 물었습니다. 길동은 이걸 어떻게 다 들고 가냐며 밖에는 놈들이 지키고 있을 거라고 절망했습니다. 이 엄청난 보물을 깔고 앉은 채 꼼짝없이 다 죽게 생긴 꼴이었습니다. 운명은 어찌 이리도 가혹하단 말입니까? 가장 큰 희망을 보여주고는 바로 옆에 절망의 불구덩이를 파놓다니요. 그때 배가 기우뚱하더니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빗물이 틈새로 콸콸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배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보물의 무게와 폭풍우를 견디지 못한 낡은 선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단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길동은 다니에게 우린 안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불타 죽는다는 다니의 말에 길동은 우린 안 죽는다고, 이 배도 안 뺏긴다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늘이 주신 이 기회는 내가 지킨다고 다짐했습니다. 길동은 바닥 틈새로 보이는 붉은 박들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습니다. 형님이 불을 지르러 온다면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나루터 저편에서 인석이 보는 감시자들이 술판을 벌이는 동안 길동과 다니는 흔들리는 배 안에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멸망의 불꽃일지 아니면 새로운 부활의 불꽃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새벽은 유난히도 고요하고 서늘했습니다. 밤새 미친 듯이 퍼붓던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강가에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물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뿌연 안개 속에서 마치 저승사자처럼 검은 그림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길동과 다니는 바들바들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길동의 손에는 낡은 망치가, 다니의 손에는 녹슨 쇠꼬챙이가 들려 있었지만 몰려오는 수십 명의 장정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무기였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고 박인석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인석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의 뒤로 도끼와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살기등등하게 도열해 있었습니다. 인석은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며 제 발로 기어 나오면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려 했건만 감히 명을 어기고 버티고 있었냐며 호통쳤습니다. 길동은 이를 악물고 배 난간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나리, 이 배는 제 집입니다. 어르신께 정당하게 물려받은 제 유일한 집이란 말입니다. 제발 그냥 살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인석이 씩씩거리며 손짓했습니다. 닥쳐라. 천한 놈이 어디서 형님 타령이냐. 저놈이 끝까지 버티는 꼴을 보니 분명 배 안에 훔친 금불상을 숨겨둔 게 확실하다. 여봐라, 배를 부숴라. 널빤지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뜯어내서라도 내 물건을 찾아내라. 인석의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길동이 오지 말라며 망치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십수명의 장정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의 도끼가 배의 난간을 내리찍었습니다. 수십 년을 강물 위에서 버텨온 늙은 나무가 비명을 지르며 쪼개졌습니다.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고 배가 휘청거렸습니다. 인석은 강가에 서서 미친 사람처럼 바닥을 뜯어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불을 지르면 혹시라도 숨겨진 보물이 녹거나 상할까봐 그는 철저한 파괴를 선택한 것입니다. 길동은 갑판으로 기어 올라오는 하인 하나를 밀쳐내려다 다른 하인이 휘두른 몽둥이에 어깨를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에 길동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다니가 비명을 지르며 길동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어린아이 따위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칠게 단위를 밀쳐내고 배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바닥을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인 하나가 어젯밤 길동이 뜯어보았던 그 중앙 마루판을 가리키며 이쪽 바닥이 수상하다고 소리쳤습니다. 길동은 고통도 잊은 채 기어가 하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저 바닥이 뜯기는 순간 그 밑에 잠든 엄청난 비밀이 형님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늘이 돕고 누인이 베풀어준 이 마지막 희망이 저 탐욕스러운 형에게 약탈당하는 꼴만은 죽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인은 귀찮다는 듯 길동의 명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며 길동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처박혔습니다. 입에서 핏덩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길동은 다시 일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기등등한 하인이 넘어진 길동의 머리를 향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확인 사살을 하려는 듯한 그 끔찍한 기세에 길동은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귓가에 작고 가녀린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길동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단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길동을 향해 날아오는 몽둥이를 그 조그만 몸을 날려 대신 맞은 것입니다. 단이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얼굴을 적셨습니다. 길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길동은 단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단이는 가늘게 눈을 뜨고 피 묻은 손으로 길동의 뺨을 어루만지며 다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길동은 왜 끼어들었냐며 오열했습니다. 보물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있어도 저를 위해 목숨을 던지는 이 작은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하인들은 피 흘리는 아이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두 사람을 짐짝처럼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본격적으로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무자비한 도끼날이 배의 중심부를 강타했습니다. 배는 이미 밤새 폭풍 후에 시달려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낡을 대로 낡은 뼈대는 하인들의 폭력을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소리와 함께 배의 허리를 지탱하던 용골 부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 갈라진 틈새로 강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이 물이 들어온다며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밖에서 지켜보던 인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물이 차기 전에 바닥을 뜯어내라고, 그 밑에 분명 금괴가 있을 것이라며 독촉했습니다. 하인들은 물이 차오르는 와중에도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길동과 단이의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흙탕물이 소용돌이치며 배 안의 집기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길동은 정신을 차리라며 축 늘어진 단이를 업고 필사적으로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배는 이미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물이 차오를수록 배는 무거워졌고 가라앉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길동은 한 손으로는 기둥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단이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길동이 목이 터져라 제발 멈추라고, 단이가 죽어간다고 외쳤지만 인석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려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뜯겨나가는 바닥 틈새로 언뜻언뜻 비치는 무언가의 반짝임만이 보였으니까요. 인석은 보물을 확인했다는 희열에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물에 빠져 죽어가든 말든 그에게는 붉은 박 속에 든 금부치만이 중요했습니다. 길동은 절망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악인은 저리도 당당하고 선한 사람들은
이토록 비참해야 한단 말입니까? 다니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길동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강물과 섞였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신지 형님이 배를 부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길동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배는 이제 거의 수면 아래로 잠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하인들도 위험을 느꼈는지 하나둘 배에서 뛰어내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인성만이 강가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거길 더 파라고 소리쳤습니다. 배 안에 남겨진 건 길동과 다니뿐이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배 안, 차오르는 물,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천장. 완벽한 고립이자 죽음의 문턱이었습니다. 길동은 다니의 차가운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미안하다고, 따뜻한 밥 먹여주고 꽃신 사준다고 해놓고 결국 이렇게 되었다며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끼질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배의 중앙 바닥이 물의 압력과 배 밑바닥에 가득 찬 보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대폭발하듯 터져나갔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굉음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단말마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 수십 년간 배의 균형을 억지로 잡고 있던 무게중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동의 몸이 붕 뜨는가 싶더니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하늘이 아래로 가고 강물이 위로 솟구쳤습니다. 중력이 뒤집히는 그 찰나의 순간 길동은 보았습니다. 뜯겨나간 바닥 틈새로 마치 감옥에서 풀려난 죄수들처럼 맹렬한 기세로 튀어오르는 수천 개의 붉은 그림자들을 말입니다. 그것은 파멸이자 동시에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물이 길동의 머리 위를 완전히 덮쳤습니다. 길동은 숨을 멈추고 다니를 품에 꽉 끌어안은 채 소용돌이치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몸을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콧구멍과 입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죽음은 소리 없이 그러나 거대한 압력으로 길동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물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위아래조차 분간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길동은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발버둥 친 끝에 간신히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세상은 물속보다 더한 지옥이었습니다. 살려달라는 하인들의 비명과 빗소리, 천둥소리가 뒤섞여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배는 이미 절반 이상 물에 잠겨 있었고 뜯겨 나간 바다 구멍으로 강물이 소용돌이치며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센 물살은 마치 굶주린 아기처럼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들었습니다. 길동은 물을 먹어 기침을 하면서도 미친 듯이 팔을 휘저어 다니를 찾았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다니가 물살에 휩쓸려 놓쳐버린 것입니다. 저만치서 부러진 석가래를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작은 손이 보였습니다. 다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서 흐른 피는 빗물에 씻겨 목덜미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쳤습니다. 다친 어깨가 불에 댄 듯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길동이 간신히 다니의 손목을 낚아채자 다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길동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길동은 다니를 등에 업고 아직 물에 잠기지 않은 배의 높은 쪽 뱃머리를 향해 기어올랐습니다. 기울어진 가파는 미끄러운 이끼와 빗물 범벅이라 한 발짝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강가에서 악귀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박인석이었습니다. 그는 안전한 둑방 위에 서서 수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거나 말거나 오직 보물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생지옥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오직 탐욕이라는 색안경을 낀 채 배가 부서지는 광경을 즐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배에 남은 하인들은 죽기 살기로 탈출하려 했지만
인석의 서슬퍼런 독촉과 보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다는 하인들의 외침에도 인석은 배가 가라앉기 전에 바닥을 부수라고 그 안에 든 걸 꺼내오면 평생 놀고 먹게 해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평생 놀고 먹게 해주겠다는 그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 하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돈에 대한 욕망은 인간을 가장 어리석게 만드는 법입니다. 하인 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눈을 뒤집으며 도끼를 다시 치켜들었습니다. 한 방에 터트리고 챙겨나가자는 심산이었습니다. 놈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배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메인 돛대였습니다. 이미 폭풍 후에 흔들려 위태로운 돛대를 쓰러뜨려 그 충격으로 바닥을 완전히 박살낼 작정이었습니다. 길동이 그거 건드리면 다 죽는다며 말렸지만 이미 도끼는 허공을 갈랐습니다. 도끼날이 돛대의 밑동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온 늙은 나무의 비명은 처절했습니다. 나무 섬유가 뜯겨 나가는 소리가 연이어 들리더니 마침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거대한 돛대가 균형을 잃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돛대는 마치 거인이 쓰러지듯 육중한 무게로 배의 왼쪽 현측을 강타했습니다. 그 충격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배 전체가 굉음을 내며 요동쳤고 그나마 수평을 유지하려 애쓰던 부력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90도로 획 돌아 누웠습니다. 갑판 위에 있던 사람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동은 뱃머리의 난간을 죽으림을 다해 붙잡았습니다. 그의 몸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등 뒤에 엎인 다니의 무게가 천근만근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 관절이 끊어질 듯 했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시커먼 강물이 입을 쩍 벌리고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하인들은 살려달라며 허우적대다 돛대에 깔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이제 수직이 되었습니다. 옆으로 눈대는 반은 물속에, 반은 하늘을 향해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인석의 광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옆으로 누운 배 덕분에 물에 잠겨 있던 배의 밑바닥 부분이 수면 위로 흉물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인석은 그것을 보고 환호하며 저 튀어나온 배 껍질을 벗기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인 몇몇이 배의 옆면에 매달려 인석의 지시에 따라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미쳐버린 상태로 기계적인 도끼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도끼가 배의 이중 바닥, 그 비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배 안에 갇혀있던 그것들이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동은 난간에 매달린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쇳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밑바닥 인생으로 태어나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했던 두 사람을 위해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비해 둔 피 끓는 응원의 소리였습니다. 길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거긴 건드리지 말라며 제발 그만하라고 절규했지만 폭풍 우 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인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직 더 세게, 더 깊게만을 외쳤습니다. 도끼날이 썩은 외피를 뚫고 단단한 심재를 파고들었습니다. 배의 가장 깊은 곳, 아무도 열어본 적 없는 금단의 구역. 그곳을 지키던 마지막 빗장이 탐욕스러운 도끼질에 의해 서서히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길하고도 거대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배의 밑바닥 한가운데 길게 이어진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로 강물이 맹렬하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 안쪽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무언가가 밖으로 튀어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꽉 찬 고름이 터지기 직전처럼 배의 바닥이 불룩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물속에 잠긴 부분의 부력과
꽉 들어찬 내용물의 팽창력이 충돌하며 배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인석의 고함에 하인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도끼를 내리꽂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도끼가 박힌 틈을 중심으로 거미줄 같은 균열이 순식간에 바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배의 밑바닥이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단순히 나무가 부러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박이 서로를 밀어내는 힘과 물의 부력이 합쳐져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매달려 있던 하인들은 튕겨나갔고 길동이 잡고 있던 난간마저 뜯겨나갔습니다. 길동은 다니를 품에 안은 채 허공으로 튕겨 올랐다가 소용돌이 치는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충격 속에서 길동은 눈을 떴습니다. 물속은 온통 흙탕물과 부서진 나무 조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다니와의 약속도 모두 이 차가운 강물 속에 수장되는 것인가. 길동의 의식이 희미해지려던 찰나였습니다. 그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쪼개진 배의 밑바닥, 그 깊고 어두운 틈새에서 마치 심해의 붉은 용이 승천하듯 수많은 덩어리들이 물살을 가르며 위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위처럼 가라앉는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물보다 가볍고 기름종이와 밀랍으로 겹겹이 방수 처리된 붉은색 박들이었습니다. 부력이었습니다. 이 배를 만든 주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거운 금괴를 그대로 배에 실으면 가라앉거나 도적대의 표적이 될 것을. 그래서 금괴를 박 속에 숨기고 밀랍으로 봉인하여 물에 뜨게 만든 것입니다. 배가 부서져야만, 배가 뒤집혀야만 비로소 세상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설계된 기가 막힌 반전이었습니다. 길동의 주변으로 붉은 박들이 공기방울을 일으키며 로켓처럼 수면을 향해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길동을 향한 아버지의 마지막 응원 같기도 했고 탐욕의 눈먼 자들을 향한 붉은 복수의 신호탄 같기도 했습니다. 길동은 본능적으로 솟구치는 박 하나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박의 부력은 엄청났습니다. 가라앉던 길동의 몸을 억지로 수면 위로 끌어올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길동은 정신을 잃어가는 다니의 손을 박근에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붉은 박의 무리에 휩쓸려 빛이 보이는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길동을 짓누르던 가난과 멸시, 그리고 죽음의 공포,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던지고 가장 가벼운 존재가 되어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 길동의 눈에 들어온 세상은 전혀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폭풍우가 거치고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한 줄기 아침 햇살. 그리고 그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나는 수천 개의 박들이 강물을 뒤덮은 기적 같은 장관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 강물이 되고 강물이 솟구쳐 하늘이 되는 천지개벽의 순간이었습니다. 박인석의 비명은 짧고 굵게 끊겼습니다. 보물의 눈이 멀어 배의 난간에 매달려 있던 그는 배가 180도로 뒤집히는 순간 원심력에 의해 허공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마치 젖은 걸레 조각처럼 날아간 그는 시커먼 강물 속으로 볼품없이 처박혔습니다. 배 위에 있던 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끼를 들고 설치던 놈, 망치를 들고 바닥을 까부수던 놈, 모두가 한데 뒤엉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배가 뒤집히며 만들어낸 소용돌이는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도 같았습니다. 길동 역시 그 거대한 힘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다니를 품에 안은 채 물속 깊이 끌려 들어간 길동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수압에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코 속으로 매운 물이 들이닥치고
고막이 터질 듯 웅웅거렸습니다. 눈앞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위가 어디인지 아래가 어디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폐 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공기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져 자꾸만 당바닥으로 가라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길동은 기이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짓누르던 배의 잔해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길동의 몸을 툭툭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대며 가라앉는 길동을 위로, 더 위로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길동이 손을 뻗어 그 중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매끈하고 둥근 감촉.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부력. 그것은 쇠덩이처럼 차갑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둥실 떠오르려는 힘으로 가득 찬 덩어리였습니다. 그 순간 길동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랑채 뒤편에서 남몰래 말리시던 수많은 닭들. 속을 파내고 그 안에 무언가를 채워 넣은 뒤 촛농을 녹여 입구를 단단히 봉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나중에 우리 길동이 장가갈 때 함사려고 모은다던 그 박들이 지금 이 차가운 물속에서 길동의 손에 잡힌 것입니다. 길동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살길이다. 아버지가 보내준 구명줄이다. 그는 죽으림을 다해 다니의 허리춤을 끌어당겨 자신이 잡고 있는 박덩어리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박덩어리를 생명줄처럼 껴안았습니다. 박의 부력은 엄청났습니다. 길동과 다니의 몸무게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한 힘으로 두 사람을 수면 위로 쏘아 올렸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눌러놓았던 튜브가 튀어오르듯 두 사람은 순식간에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길동이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다니도 물을 토해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다니는 붉은 박 두어 개를 겨드랑이에 끼고 둥둥 떠 있었습니다. 길동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고 멍하니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장관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화울경이었습니다. 뒤집힌 배에 쪼개진 뱃바닥 틈새로 봉인이 풀린 붉은 박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물 위로 튀어오른 박들은 갓 떠오른 아침 햇살을 받아 붉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강물은 더 이상 시커먼 죽음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붉은 박들이 강 표면을 가득 메워 마치 붉은 연꽃이 만개한 듯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강물 전체가 붉게 물든 듯 일렁였습니다. 그 붉은 물결 속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박인석이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떠다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붉은 박들을 손으로 쳐내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내 금불상 내놓으라며 내 보물 어디 갔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쳐내고 있는 그 쓰레기 같은 박들이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길동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박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잘 익은 박의 표면에는 두꺼운 밀랍이 칠해져 있어 물이 스며들지 않았고 흔들어 보니 묵직하면서도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길동은 조심스레 박의 입구를 막은 밀랍을 손톱으로 긁어냈습니다. 단단하게 굳은 밀랍이 떨어져 나가자 나무 마개가 보였습니다. 마개를 뽑자 그 안에서 눈부신 무언가가 툭 하고 길동의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금이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만 한 순금 덩어리와 최고급 진주알들이 박 속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길동은 전율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거운 금괴를 그대로 배에 실으면 배가 가라앉거나 혹은 도적대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금을 잘게 쪼개어 물에 뜨는 박 속에 나누어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박 내부의 공기층을 이용해 금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뜰 수 있도록 치밀하게 무게를 조절하신 것입니다. 배가 부서지고 뒤집히는 최악의 위기가 닥쳐야만 비로소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어 주인을 살리는 구조선이 되도록 설계된 위대한 지혜였습니다. 길동은 금덩이를 쥔 손을 다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 금이냐고 묻는 다니에게 길동은 그렇다고 우리 똥배가 황금알을 낳는 배였다고 말하며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강물을 가득 메운 저 수천 개의 박들. 저것 하나하나가 모두 금과 보석을 품고 있다니. 이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거부가 되고도 남을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한편 강물 한가운데서 허우적대던 인석도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자신이 쳐내던 붉은 박이 깨지면서 그 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인석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은 분명 누런 황금이었습니다. 인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주위에 떠다니는 박들을 닥치는 대로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다 자기 거라며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 인석이 양팔 가득 각을 욕심껏 끌어앉아 부력이 커져 몸이 둥둥 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균형을 잃고 자꾸만 물속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게다가 박들끼리 부딪히며 미끄러져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인석은 하인들에게 저것들 다 잡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하인들은 이미 넋이 나가 있거나 제 목숨 부지하기 바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타고 붉은 박들은 유유히 하류 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석은 떠내려가는 박들을 쫓아 개헤엄을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수천 양의 금이 강물을 따라 흩어지는 꼴을 보며 그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길동은 조용히 박 하나를 품에 안고 물살에 몸을 맡겼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붉은 강물이 흐르는 곳, 그곳이 바로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세상이었습니다. 길동과 다니는 붉은 박 무리에 둘러싸여 천천히 하류로 흘러갔습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붉은 박과 황금빛 햇살이 어우러진 그 풍경은 마치 하늘에서 축복의 꽃가루를 뿌린 듯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저 멀리 나루터 언덕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난 것을 걱정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단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강 전체를 붉게 뒤덮으며 떠내려오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그리고 그 중심에서 서로를 의지한 채 떠내려오는 두 사람, 길동과 다니를. 사람들의 탄성 소리가 들려왔지만 길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오직 강물의 부드러운 속삭임과 품에 안긴 박 안에서 찰랑거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이제 춥지 않을 거라고, 이제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길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태양 아래 눈물 젖은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버려졌던 썩은 배가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주인을 구원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사건은 순식간에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잃어버린 보물을 찾겠다며 눈이 뒤집힌 박인석의 마지막 발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떠내려가는 길동의 뒤로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한 인석이 둑방으로 기어 올라가며
이를 갈았습니다. 인석의 손에는 깨진 박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직 포기를 모르는 독사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흘러가지만 탐욕의 끈질긴 추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붉은 박들이 강물을 뒤덮으며 장관을 연출하던 그 시각, 나루터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안가로 나온 아낙네들과 뱃사공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온 수천 개의 붉은 박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강물을 핏빛, 아니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이 왜 강물에 떠다니는지 의아해하며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물에 젖은 생쥐꼬를 한 박인석이 둑방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거 다 내 금이라며 인석은 둑방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밀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사람 보듯 그를 피했습니다. 인석은 강가에 걸린 박 하나를 낚아채더니 미친 듯이 바위에 내리찍었습니다. 단단한 박이 깨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자갈밭 위로 흩어진 것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순금 조각들과 굵은 진주알들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 하나에서 나온 금만 해도 기와집 한 채 값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강물에 떠다니는 저 수많은 박들이 단순한 농작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강물은 지금 황금의 강이 되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 떨려 금을 자꾸만 놓치면서도 인석은 이건 내 집에서 훔쳐간 돈이라며 자기가 가져야 할 금이라고 바닥에 떨어진 금조각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으며 침을 튀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길동과 단이를 향해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인석은 저 도둑놈들을 잡으라며 내 돈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고 소리쳤습니다. 마침 하류 쪽 물살이 느려지는 얕은 여울에 길동과 단이가 힘겹게 발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붉은 박무리의 의지에 겨우 목숨을 건진 두 사람은 젖은 옷을 질질 끌며 갈대밭으로 올라왔습니다. 길동은 단이를 모래톱에 눕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둑방 쪽에서 관아의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맨 앞에는 젖은 옷을 입은 채 길길이 날뛰는 인석이 있었습니다. 인석의 고함에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길동과 단이를 포위했습니다. 길동은 단이를 등 뒤로 숨기며 훔친 게 아니라고 노인에게 받은 배에서 나온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인석은 천한 놈이 어디서 거짓말이냐며 달려들어 길동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길동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인석은 저 강물에 떠다니는 금부치들이 길동이 배 바닥에 숨겨두었던 작물이 터져 나온 게 아니냐며 감히 내 눈을 속이려 드냐고 깨진 박 조각을 증거라며 흔들어댔습니다. 상황은 길동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서자가 가문의 재산을 훔쳐 배에 숨겨두었다가 사고로 배가 터지면서 들통난 모양새였으니까요. 인석은 의기양양하게 이놈들을 당장 옥에 가두고 강에 떠다니는 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수거해 관아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물론 주인인 자신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덧붙였습니다. 길동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양반인 형과 천한 서자인 자신의 신분 차이 앞에서는 진실조차 힘을 잃는 듯 했습니다. 단이는 길동의 옷자락을 잡고 바들바들 떨며 잡혀가는 거냐고 울먹였습니다. 길동이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다며 주먹을 꽉 쥐고 다시 항변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갈대밭 뒤편에서 천둥소리보다 더 위험 있는 호통이 들려왔습니다. 멈추라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관복을 갖춰 입은 고을 사또가 말 위에서 근엄한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삿갓을 쓴
허름한 노인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인석이 화색이 돌며 사또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침 잘 오셨다며 길동이 배를 훔치고 가문의 보물까지 빼돌리려던 흉악한 놈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사또는 말없이 인석을 내려다보다가 옆에 선 노인에게 고개를 돌려 이 사람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렇다고 탐욕에 눈이 멀어 동생을 죽이려 한 자가 바로 저자라고 답했습니다. 노인이 삿갓을 들어 올렸습니다. 희끗희끗한 수염과 깊은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그 노인. 바로 길동이 목숨을 구해준, 그리고 썩은 배를 주고 사라졌던 그 뱃사공이었습니다. 길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인은 길동을 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인석을 바라보는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노인은 박인석에게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고 꾸짖었습니다. 인석이 썩은 배를 지키던 늙은 거지 아니냐며 삿대질하자 사또가 무엄하다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는 말에서 내려 노인에게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분은 전임 형조 판서를 지내시고 낙향하여 은거 중이신 김대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네 부친인 박대감과는 막역한 직이셨다는 말에 인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형조 판서라면 법을 관장하는 최고위직 벼슬아치였습니다. 그런 거물이 거지 꼴을 하고 배를 지키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김대감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찍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부친이 눈을 감기 전 서자인 길동이가 자네의 핍박을 받아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을 염려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저 배의 이중 바닥에 숨겨두었다고, 그리고 자신에게 잠시 그 배를 맡아달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변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강물 흐르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김대감은 인석이 아비의 유지를 받들어 동생을 돌볼 위인인지 아니면 짐승만도 못한 놈인지 지켜보려 했다고 했습니다. 헌데 인석은 동생을 빈손으로 내쫓은 것도 모자라 내가 준 배마저 뺏으려 하고 급기야 수장시켜 죽이려 들었다며 호통쳤습니다. 인석이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대감은 산속 암자에 머물며 인석이 관아에 거짓 고발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 협박한 것을 다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또가 싸늘한 표정으로 인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도둑 맞았다던 금불상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냐며 도박 빚으로 날린 가산을 메우려 동생을 모함한 죄, 매물공여죄, 그리고 무엇보다 살인미수죄까지 내 죄가 하늘을 찌른다고 꾸짖었습니다. 인석은 끝까지 발악하며 저 놓친 내가 길동이랑 짜고 자신을 음해하는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김대감이 품에서 두툼한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물에 젖지도 않은 빳빳한 종이에는 박대감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자네 부친이 맡긴 유산 상속서라며 나룻배와 그 안에 든 모든 물건은 나의 아들 길동에게 물려준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고 김대감이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 인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사또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인석에게 달려들어 포박했습니다. 인석은 개처럼 끌려가면서도 강물에 떠내려가는 붉은 박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내 금, 내 돈이라며 절규했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루터에 모인 백성들은 끌려가는 인석을 향해 욕심이 과하더니 천벌을 받았다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인석이 끌려가고 난 뒤 사또와 김대감은 길동에게 다가왔습니다. 길동은 단이를 부축한 채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죽을 뻔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자 김대감은 허허 웃으며 길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길동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털어주었습니다. 일어나게.
자네가 내게 덮어준 그 솜누비 저고리의 온기, 내 평생 잊지 못할 걸세. 자네의 그 착한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키고 아비의 유산을 지켜낸 것일세. 길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단이도 옆에서 훌쩍이며 길동의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사또가 포졸들에게 지금 즉시 강해의 배를 띄워 떠내려가는 붉은 박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수거하여 길동이에게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그것은 나라에서도 인정한 정당한 길동의 재산이었습니다.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떠내려가는 붉은 박들을 건져 올리며 환호했습니다. 강가에는 순식간에 붉은 박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두 길동이 흘린 눈물에 대한 보상이자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길동은 쌓여가는 붉은 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응시했습니다. 배는 부서지고 사라졌지만 그 배가 품고 있던 사랑은 이렇게 찬란한 유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길동은 단이에게 저게 다 우리 거라며 이제 다시는 굶기지 않겠다고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길동은 단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단이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금덩이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온기였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강가, 사람들의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길동은 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고 선인은 보상을 받는 것. 그 당연하고도 어려운 이치가 오늘 이 나루터에서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이제 그 물결은 길동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탕류가 아니라 그를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다줄 희망의 물길이 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루터 앞마당의 산더미처럼 쌓인 붉은 박들을 보며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서자라는 굴레에 갇혀 멸시받던 길동이 흘린 피눈물에 대한 하늘의 보상이자 돌아가신 부친이 못난 자식을 위해 남긴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관아의 포졸들과 마을 장정들이 꼬박 사흘 밤낮을 매달려 건져 올린 박의 개수는 무려 3,000개가 넘었습니다. 박 하나하나마다 순금과 진주가 가득했으니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고을 땅 절반을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멸이 아닌 경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그 금은 보화 앞에서 춤을 추지도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젖은 옷을 입은 단이의 손을 꼭 잡고 강물을 향해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장렬하게 산화한 그 낡은 배에 아버지의 마지막 품속 같았던 그 배를 향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 후 탐욕의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박인석은 형조판서 김대감의 증언과 사또의 판결로 곤장 100개를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내 돈, 내 금을 외치다 화병이 들어 피를 토하며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고 하니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나루터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 썩은 배가 처박혀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수십 개의 창고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위에는 박씨 깃발을 높이 단 수백 척의 상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팔도의 물류를 주름잡는 거상, 박길동 대객주의 상단이었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고 부채를 든 중년의 사내가 우렁차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아 눈가엔 주름이 잡혔지만 그 눈빛만은 10년 전 쥐구멍에서 엽전을 찾아냈던 그날처럼 총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길동이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된 뒤에도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을 잊지 않고 흉년이 들 때마다 곳간을 활짝 열어 빈민들을 구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똥배 길동이가 아닌 적선 길동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길동은 업무를 마치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에는 붉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그 꽃밭 한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고 쪽진 머리에 옥비녀를 꽂은 그녀의 자태는 영락없는 귀부인이었지만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만은 여전히 앳된 소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단이었습니다. 떼국물 흐르던 고아 소녀는 이제 대상단의 안주인이 되어 길동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길동이 다가가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자 단이가 해사하게 웃으며 길동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꿀이 떨어질 듯 다정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혼례식은 고을의 전설로 남아 있었습니다. 길동은 약속대로 단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단옷을 입히고 고을 사람 전체를 초청해 사흘 밤낮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길동이 단이의 발에 신겨 주었던 꽃씨는 금실로 술을 놓고 진주를 박아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방으로 들어온 길동은 단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았습니다. 길동의 거친 손이 단이의 고운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길동은 그 폭풍우 치던 밤 뱃바닥을 뜯어내던 그날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단이는 어찌 있겠냐며 주둥이 코앞이었는데 오라버니가 자신을 업고 돛대 위로 올라가셨다고 회상했습니다. 단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의 공포와 절박함 그리고 기적처럼 솟아오르던 붉은 박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동은 가끔 아직도 그 썩은 배 안에 갇혀있는 꿈을 꾼다고 깨어나면 식은땀이 흐르지만 옆에 단이가 곤히 자고 있는 걸 보면 그제야 안심이 된다고 말하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이는 우리가 살아남았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냐며 아버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이라고 길동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길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식장 위에 놓인 물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금은보화도 값비싼 도자기나 서화도 아니었습니다. 투박하게 찌그러지고 색이 바랜 낡은 붉은 박 하나였습니다. 그날 강물에서 건져 올린 수천 개의 박 중 길동이 유일하게 팔지 않고 남겨둔 갑오였습니다. 길동은 그 박을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천하보다 무거웠습니다. 길동은 사람들은 자신이 운이 좋아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 박 안에 들어있던 건 금덩이가 아니라 비움이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비움이라니 무슨 말이냐는 단이의 물음에 길동은 창문을 열어 강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배가 뒤집혀야만 보물이 나왔듯이 내 인생도 바닥까지 떨어져 모든 걸 비워내야만 비로소 채울 수 있었던 것이라고. 형님은 욕심으로 배를 채우려다 가라앉았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서로를 위해 희생했기에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길동의 말에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썩은 배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무거움을 버려야만 살 수 있다는 인생의 이치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길동은 아버지가 굳이 뒤집혀야 열리는 금고를 만들어주신 이유를 이제야 온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단이가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어느새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강물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강물은 마치 10년 전 그날처럼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위로 길동의 상단 소속 배 한 척이 돛을 활짝 펴고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뱃머리에는 붉은 박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동은 저 배가 흉년이 들어 굶주리고 있는 북쪽 고을로 간다며 곳간을 털어 쌀과 소금을 가득 실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가는 배라고 말하는 길동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단이는 그런 지아비가 자랑스러워 가만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항해라고 말했습니다. 길동은 단이를 감싸 안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쏟아진 금가루처럼 반짝였습니다. 그 별들 사이로 인자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얼굴과 삿갓을 쓰고 허허 웃던 김대감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길동은 아버지와 썩은 배에게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길동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단이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나온 험한 파도를 넘어온 사내의 뜨거운 회한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울어진 배도 짐을 비우면 바로 서듯 가장 비천했던 두 남녀의 인생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욕심을 비워냈기에 비로소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강물은 오늘도 말없이 흐릅니다. 한때는 썩은 배를 집어삼키려 했던 거친 물살이었지만 이제는 세상 구석구석으로 희망을 실어 나르는 길동의 배를 부드럽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모두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버티면 반드시 기적은 온다고 외치는 힘찬 응원가처럼 들려왔습니다.